지붕의 형태를 보시면은 이게 만들어진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최고의 수익을 자랑하는 직업이 대학 교수보다 월급 더 많이 받고, 여기 인사동길 같은데? 제가 설계된 여기서 여기거든요. 여기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어떻게 됐는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가 지금 북경에 왔고요. 온 김에 제가 29년 전에 젊었던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과 함께 청와대 학생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 사이트에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한 30년 가까운 시절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디자인했던 것이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 그런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광화문 앞하고 스케일감을 보면은 모든 게 한 2배 정도 될 것 같지 않아? 이 전체 에어리어를 슈샤하이 에어리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시에 95년도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MIT 건축과 학생과 도시과 학생, 그다음에 청와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중국의 부동산 회사에 펀드를 받아가지고 한 달 가까이 도시 설계를 했던 워크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걷는 이곳이 후통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골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런 좁은 골목길을 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상당히 보존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대가 유명한 이유는 여기가 수나라 때 만든 그랜드 커넬이라고 북경하고 남쪽의 양자강 주변에 그 많은 쌀들이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둘을 연결하는 운하를 뚫었는데 그 운하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농사를 지은 쌀들이 대운하를 통해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풀리면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쌀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로부터 저희 보시면 저런 큰 집들은 되게 엄청난 무슨 장군이 살고 막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초반인가요? 언제 한번 크게 지진이 났었답니다, 중국에. 그래서 지진이 나고 나서 많은 난민들이 이 북경으로 와가지고 살게 되면서 불법 증축을 엄청나게 많이 한 지역이에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제가 95년도에 와가지고 할 때에도 여기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불법 증축이 많고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다, 난해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거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뀐 게 없이. 공중 화장실 같은 건 새로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호수가 있는데 되게 북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큰 대도시 수도이기도 하지만은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공간이 흔치가 않은데 여기가 그 물이 있는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가에 와가지고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이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좀 바뀐 게 있다면은 이런 관광 보트 같은 게 좀 많이 생겨난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여기를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이 골목길의 모양을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이 나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항상 그 중국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였어요. 북경이라고 하는 데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몇백 년 된 이 나무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물가라서 그런지 아까 지역보다 훨씬 온도가 낮은 것 같지 않아요? 훨씬 시원하네. 살 것 같네. 뭐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95년도에도 학생들끼리도 되게 논쟁이 많았던 거가, 여기에 그런 난민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거를 개발을 하면은 딴 데로 쫓겨날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도시과 쪽 학생들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시 건축과 학생들은 좀 그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쪽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는 집인 것 같아요. 골목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진짜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불법으로 증축된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근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조용해지지 않아요? 여기 철문이 되게 비싸게. 이게 빨래가 걸려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문은 바뀌었네요, 확실히. 이런 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막다른 길이었어. 여기가 화장실이 있어. 남녀 화장실이. 저는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기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도 보면은 왜 경복궁이 있잖아요. 그 경복궁에
오른쪽, 동쪽이죠. 거기가 양반들, 사대부들이 많이 살던 데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북촌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일제강점기 때 그 큰 필지 땅을 쪼개가지고 만든 거가 지금 우리가 북촌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조그만한 주택들 있죠. 한 40평, 30평 정도 되는 조그만한 마당이 있는 그런 한옥주택. 그게 사실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개발된 뭐 일종의 민족 자본으로 만들어서 약간 주택이 일본처럼 돼가는 거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었는데, 근데 여기도 보면은 옛날에 지어진 집들은 이렇게 미음자 두 개가 연결돼서 중정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가면 또 있고 이런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몇 채가 있어요, 이 안에. 그 나머지는 다 작은 집으로 쪼개져 가지고 다 바뀐 그런 형태를 띠어요. 여기도 자금성이 가까우니까 유력한 귀족들은 여기 근처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런 집들이 옛날 집인 거야. 되게 대감집. 그 앞에 대문에 기와가 있고 그 뒤에 또 기와가 평행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미음자형 집들이, 중정들이 연속해서 이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옛날에 지어진 아마 대감집인데 유지가 된 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는 기와집으로 돼 있고 기와가 막 잡초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집이고 여기 뒤에 옛날 집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이게 증축된 부분인 거예요. 불법으로 증축돼 가지고 난민들이 살았던 집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 지붕의 형태를 보시면은 이게 만들어진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이 다 없어졌다고 치면은 이만한 네모난 근사한 중정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집 뒤편에는 또 다른 집이 같은 집주인인데 뒤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 이게 되게 오래된 나무잖아요. 이 나무는 이 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심겨져 있던 나무인 거죠. 요게 첫 번째 중정이겠네요. 이게 기와 지붕이니까. 저희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6명 정도가 한 팀이었거든요, 그때. 도시하는 사람이 한 2명, 건축하는 사람들이 4명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엔 그 6명의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디자인하고 개발할지 의견일치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영역을 쪼개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여기 들어가 볼 수 있나 모르겠네. 아, 근데 얘는 좀 다 철거하고 약간 보존을 한 걸로 돼 있어. 유치원인가? 오늘이 일요일이어서 문을 닫은 것 같아. 이게 이 백미가 이 지역 이름일 거야 아마. 아까 보시면은 저기 호수 있었잖아요. 그 호수 쪽 사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삼각형 정도 땅이에요. 그거를 약간 쌀 모양으로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내가 듣기로는 무슨 이렇게 쌀알지구라고 불렀다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지역인데, 그때 6팀 정도가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렇게 운하를 다 밑을 파가지고 뭐 이 지역에 7번째 섬을 만들자 뭐 약간 그런 컨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항저우, 소주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운하 도시들을 막 보면서 그랜드 커넬을 따라서 북쪽으로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에가 여기니까 대운하를 연상케 하는 뭘 여기다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여긴데 커피숍이 없네, 앉을 데가.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끼리 의견일치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지역을 쪼갰는데 이 안쪽에 주거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안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쪽 주택 문제는 그때 일본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키요시라는 친구. 그 친구가 담당을 해서 하기로 했고, 저는 아까 그 드럼타워에서부터 사거리까지 오는 그 축선상의 상업가로 거기를 제가 담당을 해서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 스케치 같은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보스턴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뉴베리 스트리트가 제일 좋은 가로다, 상업가로다. 그래서 자금성부터 시작해서 드럼타워라는 그런 역사적인 건축물까지 축선상이 남북으로 있으니까 그 선상으로 뉴베리 스트리트 같은 그런 이벤트 밀도가 높은 가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어떻게 됐는지. 여기는 그대로인데 그쪽은 좀 약간 개발이 된 것 같더라고. 제가 설계한 여기서 여기거든요, 여기. 그때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여기가 너무 트래픽이 많으니까 여기를 살짝 올리자, 반층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높아진 건지 그 전에부터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얘를 하여튼 높여가지고 이 사이드로 자전거를 많이 세우고 여기를 보행자들이 다니는 편안한 길로 만들고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뉴베리 같은 걸 만들자,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다시 다 만든 것 같아요. 상업가로로. 그때 했던 게 꽤 많이 적용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왔었고, 근데 여기는 안 와봤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29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제가 그 여름에 두 군데 갔어요. 북경에 와서 도시 설계를 하고 타이페이에 가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다 여기에는 자기네들이 건드리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약간 이슈가 될 만한 땅들, 그런 것들을 외국인의 시각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본 거다, 이렇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하버드나 MIT의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교수들이 펀드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 체류비나 이런 거는 다 대주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앞에 한 2주 정도는 여행을 같이 이 지역을 하고, 그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최고의 수익을 자랑하는 직업이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대학 교수보다 월급 더 많이 받고, 중국이라는 사회가 그때 농경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택시는 기계를 조종하는 거잖아. 자동차들도 많지도 않았고, 산업화해서 생겨난 일종의 되게 신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잖아. 요즘으로 치면 비행기 파일럿 같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택시 운전기사가 여기 북경에 있었던 한국 그 어학연수 온 여학생들한테 하도 수작을 걸어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어. 도박하시는데? Congratulations.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수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뉴욕의 하일라인 파크 갔을 때 자연하고 인간의 공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는 물이 있는데 그 물하고 사이에서 축대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난간을 세우고 거기다가 조경도 또 경계를 또 하나 심고, 그 다음에 조경을 2차로 심은 다음에 여기다 난간을 또 하나 만들어 놨잖아. 물가를 걸을 때 저 물을 하고 사이에 하나, 둘, 셋, 네 단계, 5단계의 장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나중에 사진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커먼이라는 공원에 가면은 거기도 똑같이 이런 오리보트 같은 게 떠다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물가의 벤치에서 이 수공간까지가 딱 약간 완만한 경사로 돼가지고 아무런 담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기분 좋은 느낌이 나는 수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뭔가, 제가 최근에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휴게소도 그렇고 보면은 조경을 만들고 나면은 그 조경의 경계선을 따라서 자꾸 줄 세워서 뭘 심어요. 장벽을 계속해서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디자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이 난간하고 이 조경 이거부터 없애는 것부터 할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한강의 시민공원이 괜찮은 거예요. 한강 시민공원하고 한강 사이에는 난간이 없잖아요. 거기는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물가 옆에 서 있을 때 한강이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조경을 바꾸는 게 나을 거라고 봐요. 야, 분위기상으로는 약간 우리 두바이 갔을 때 인공호수가에 있는 식당가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거 뒤에 엄청난 두바이 몰이 있었지, 거기는. 근데 그게 상하이였으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개발했을 것 같거든. 근데 확실히 이게 상하이하고 북경하고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왜 조그마한 운하가 있고 그 위에 다리가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딱 저런 풍경이 대운하를 가면은 좀 약간 느끼는 풍경이에요. 훨씬 폭은 좀 넓고. 여기 아까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이 워낙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현 상태를 많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놀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북경이 정치의 도시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상하이였다면은 조금 더 시장 원리에 맞게끔 자본에 의해서 더 변화가 심하고 빨랐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정치의 도시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쪽 지역, 이 역사적인 지역에서는 그 천안문 광장 주변의 건물들은 뭐 엄청나게 들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긴 하는데, 비슷한 지역도 상하이의 타이캉루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역시 그렇게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과거의 빈민촌 같은 데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가보면은, 제가 뭐 지금이라도 해봐야 벌써 한 7, 8년 전, 10년 전인데, 그때만 가더라도 타이캉루는 엄청 힙한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익선동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네. 네. 바뀐 거가 너무 많죠.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일이니까. 일단 이 일대 지역, 제가 배경으로 보이는 이 지역들은 다 그냥 벌판이었어요. 도로만 뚫려 있었고 건물이 제대로 올라간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거의 다 새로 지어진 지역에서 그게 놀랍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북경 사람들은 다 자전거만 타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때 청와대학교에서 자전거를 한 대를 빌려가지고 근교에 갈 때는 항상 그것만 타고 다녔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먼 거리 갈 때에만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학교에서 제가 그 당시에 하드락 카페라고 해서 여기서 약간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의 신도시, 정말 벌판만 있고 택지 분할만 돼 있던 수준의 덩그러니 벌판에 하나 건물이 있었는데, 그 하드락 카페에 가는 때만 택시를 탔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신호가 딱 바뀌면은 막 진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쫙 소리를 내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정말 장관이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풍경들은 다 바뀌었죠. 지금은 다 전기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하고는 정말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개방된 지 얼마 안 됐고 물가는 정말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 됐었던, 학생들도 되게 바깥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도 되게 많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청와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었는데, 청와대학교가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저는 무슨 성에서 온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가 그 성에서 1등 먹었던 거잖아, 이게 약간 그런 느낌,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 나라가 좀 무섭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던 게,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95년도에도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캠퍼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학부생, 공대생들을 보면은, 저희는 그래도 외국인 학생들이니까 되게 좋은 기숙사에서 잠을 잤었는데, 일반인 학생들은 되게 열악한 환경의 기숙사였었거든요. 정말 무슨 건설 현장에서 사는 숙소 같은 분위기인데, 제가 8시쯤인가에 그 캠퍼스를 산책을 하면은 이 학생들도 나와서 바깥에 야외 수도가에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데 그 애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